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의 총평은 지난번 민법 해설 특강 시간에 했기 때문에 총평은 생략하고요. 형소법만 들었던 분들은 그 민법 해설 특강을 들으시고 거기에 총평했던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 전체 과목 총평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형소법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소법의 총평은 쉬웠다.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형소법은 92, 96점 정도 이렇게 나왔어야만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 경쟁력은 합격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를 받았어야만 다른 과목에서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형법과 형소법이 좀 이례적으로 좀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든가 뭐 여러분들의 마음 또 개개인의 어떤 성향 또 능력 이런 것들에 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민사법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민법 민소법에 고득점을 하셨겠습니다만, 자, 일단 출제 경략을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소법은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1편에 서론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2편에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파트, 그다음에 제3편에 수사 파트, 그다음에 제4편에 공판 파트, 제5편에 상소와 재심 파트. 네, 이겁니다. 형소법이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의 서론 파트, 제2편의 소송행위와 소송의 주체 파트, 그다음에 제3편의 수사 파트, 제4편의 공판, 제5편의 상소와 재심 특별절차 파트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제3편의 수사와 제4편의 공판 이쪽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올해 2023년 엊그제 봤던 우리 법원직 시험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제1편의 소론 파트는 그 독자적으로는 출제가 한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있는 이론 부분이 또는 판례 부분이 다른 곳에 스며들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출제가 된 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2편의 이제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파트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하죠. 자, 올해는 5문제나 나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3문제, 2문제, 1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는 2019년에 6문제 나온 것과 비슷하게 올해는 5문제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피고인 파트의 뭐 진술 거부권이랄지 변호인 파트에 또 변호인 선임, 뭐 국선변호 이런 파트, 그다음에 소송행위 파트의 조서, 송달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기에 이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은 좀 비중이 높았던 이러한 그 해였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편의 수사와 공소 파트 뭐 여실히 출제가 많이 되죠. 다만 올해는 소송의 주체 파트 제2편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제3편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8문제 또 뭐 9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5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죠. 수사 파트에서 한 뭐 대여섯 문제, 공소 파트에서 한두 문제, 그래서 한 7, 8문제는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4편 공판, 자, 공판과 증거 재판 이걸 합쳐서 이제 우리가 제4편의 공판이라 부르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어려운 부분, 분량도 많은 부분이죠. 더불어 출제 비중도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자, 여실히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자, 그렇지만 그 전년도에는 7문제, 전전년도에는 12문제, 10문제 이렇게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죠. 자, 올해는 8문제 정도면 뭐 아주 뭐 적당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5편의 상소와 재심과 특별절차 파트 있죠.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대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상소에서 두세 문제, 재심 한 문제 정도, 특별 절차와 형집행 쪽에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올해도 여실히 이렇게 상소와 재심 파트에서 6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문제 있죠. 선지를 이쪽에 제 2편에서 하나, 3편에서 하나, 4편에서 하나, 5편에서 하나 이렇게 선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해서 만든 문제를 우리가 종합 문제라고 부르죠. 종합 문제가 조금 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난도가 좀 높은 문제라고 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합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문제가 출제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자세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면 제 1편 총설, 그다음에 제 2편 수송행위 파트, 제 3편 수학 공소, 그다음에 제 4편의 공판, 그다음에 제 5편의 공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5편의 그 상소와 재심 파트, 그다음에 종합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편 아니 2편, 제 1편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죠. 제 2편, 3편, 4편, 5편, 5편, 그다음에 종합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식과 내용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 모았습니다. 우리가 25문제에 선지가 4개라고 했을 때 100개 선지죠. 이 중에서 판례를 묻는 지문과 조문을 묻는 지문의 비중을 비교를 해 모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8대2,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7대3, 그다음에 여기 뭐 5.5대 4.5 상당히 조문을 묻는 문제가 약진을 했던 연도였고요. 그다음에 7대3 정도. 자, 올해도 비슷하죠. 다만 이제 판례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죠. 이거는 뭐 언제든지 플렉스블하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대상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7대3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를 틀리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 경쟁력이 없다는 건 고득점할 수 없다는 거. 고득점할 수 없다는 것은 영어와 국어 쪽에서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합격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형소법은 그런 사명감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박스 형식의 문제가 올해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민법에서는 3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말이죠. 형소법도 언제든지 박스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많게는 3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박스 형식의 문제를 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케이스 형식의 문제가 올해 일책형의 24번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런 케이스 형식의 문제는 긴 문제, 긴 지문의 문제들은 그냥 버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6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해설 특강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연습할 때는 풀어봐야 되겠지만 실전에서 빨리 패스하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 고르기가 7문제 나오는데, 옳은 것 고르기를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놓은 이유는 옳지 않은 것 고르기보다는 옳은 것 고르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제가 비중을 넣어놨고요. 다만 올해는 생소한 선지가 100개 선지 중에서 좀 잘 보지 못했다라는 선지가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될 텐데 여기 제가 좀 더 출처를 다 띄워놨습니다만, 근데 그거 없어도요, 속어법을 통해서 다른 지문에 속어를 통해서 충분히 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96, 92, 100점 이렇게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옳은 것 고르기 문제가 그닥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책형 문제입니다. 여기에 뒤에 노란색으로 지문마다 제가 출처를 넣어놨죠. 요거 로고스 형소법 개정 15판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했던 거, 올해는 개정판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책 그대로 할 거고요. 자, 여기 보면 103면, 요거 102면, 227면. 자, 우리 홈피에 보면 자료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자료를 다운받으면 그 자료 해설란에 아마 이 출처가 어디서 출제되었는가 출처가 다 밝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처를 확인하시고요.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따로 이제 출처 필요한 부분 외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뒤를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쉬웠다는 거죠.
기본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또 최신 판례 특강을 했을 때 마지막 3세 시전 과정에서 그 최신 판례 특강을 했죠. 거기에서 뭐 적중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은 뭐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 입증되는 부분이 있죠. 자, 1번 보시면 피의자 아닌 참고인, 참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은 인정되되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할 필요가 없죠. 진술 거부권의 고지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누구하고 누구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돼 있죠. 피의자와 피고인만.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은 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수증이 아닙니다. 저 앞에 있는 피의자 아닌 참고인 부분을 잘 보시고요. X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피의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하게 돼 있고 고지하지 않으면 이건 위법한 절차가 되고 위수증이 되죠. 자, 위수증입니다. 위수증이라면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기출되었던 것이고 1번, 2번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번 선지 특히 자 피의자 신문은 원래 임의수사이죠. 그렇지만 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라면 저 구속영장의 힘으로 애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강제 구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왜? 영장이 이미 발부되어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장의 힘으로. 다만 피의자 신문은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입니다.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할 필요가 없다가 틀렸고요. 자, 정답이 4번이 되겠죠. 4번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것도 뭐 수십 번 기출되었던 겁니다. 244조의 3의 제2항 아마 이 조문 숫자도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록하고 기명난이 또는 서명케 한다는 부분이 있죠. 근데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기명난이 또는 서명도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법한 절차가 되고요. 위법한 절차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출처 잘 보시고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설명. 이것도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이례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내년은 조금 난도 조절을 할 겁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시고요. 자, 1번 선제 이거 얼마나 이것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영장의 제시와 집행. 자, 제시는 사전 제시도 있고 사후 제시도 있고. 자, 집행 검사의 지휘로 사용 집행하고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85조와 81조에 있는 조문 내용들. 근데 여기에 봐요.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게 이루어졌다. 이게 키워드죠. 정당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미적거리다가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로 뭔가 잘못이죠. 빨리빨리 제시하고 빨리빨리 집행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유효기간 내에 집행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었으므로 이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자 위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었다. 키워드만 찾으면 쉽게 풀어갈 수 있죠. 출처 여기 확인해 두시고 꼭 출처를 확인해 두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공부도 되고요. 출처를 확인하면서 아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공부도 해보시고 이따가 또 기본서를 바꾸지 않을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느낀 분들은 거기다 출처에 잘 표시해 놓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되죠. 다시 공부할 때. 2번 보시면 검사 또는 사경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이제 85조에 나와 있는 부분 사전 제시가 원칙이죠. 사전에 제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다. 급속을 요하는 때 이거를 우리가 긴급집행 사후 제시라 부르죠. 일단은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체포영장이니까 이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로 바뀌겠죠. 범죄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돼서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긴급집행 사후제시라 부르게 되죠. 85조 사망사항에 있는 거 잘 보시고요. 이거 압수수색에는 없는 이런 조항이죠. 여하튼 85조 사망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참 많이 했죠. 우리가 검사 등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때는 이걸 구속하지 할 때는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포한 후에 조치의 문제 200조의 6에서 이제 이런 걸 준용하죠. 또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자 213조 2에서 이걸 이제 준용을 합니다. 쭉 이제 앞에 있는 영장 체포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런 조항들을 또 준용하게 되고요. 아마 기억날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 내 영장을 청구하냐 일단 즉시 석방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등이 아니니 이른바 소말리 해적 판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불필요한 지체 없이 잘 왔죠.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9일 만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닌 인도받은 때로부터. 그래서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이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다음에 4번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의 다 기출된 선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득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체포 당시 그다음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고 그러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이뤘다면 이거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이런 키워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습니까? 자, 뭐 출처 이거 뭐 출처하고 나발이고 이거는 뭐 수십 번 기출된 거니까요.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송달. 자, 송달 문제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죠. 자, 1번 보시면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 자, 수감 중에 있다면 교도소장에게 보내는 거 아시죠? 소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수감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전 주소에 송달하면 당연히 무효고요. 이거는 송달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 송달 방법도 잘못된 것이고, 무조건 소장님에게 가야 됩니다. 따라서 중전 주소에 송달 무효, 그다음에 공유 송달도 위법 무효.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여기 출처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보십니다. 구치소에 재감 중, 이것도 수감 중은 똑같죠. 그럼 구치소장님에게 가야 됩니다. 또 송달받은 사람을 소장님으로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송기록 접통지를 하면서 송달받은 사람을 구치소장님으로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아닌 피고인으로, 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소장님으로 했어야 되는데 소장님의 피고인으로 했고, 그다음에 서무개원이 이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송달의 효력이 없고 잘못된 겁니다. 구치소장님으로 하여금 받게끔 해야죠. 그래서 송달받은 사람을 구치소장님으로 또 소장에게 송달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소장님이 아닌 피고인을 했다면 잘못된 송달이고요. 달리 피고인에게 통지가 송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당연히 통지 효력이 없다. 수송기록 접수 통지의 효력이 없다면 이로부터 20일이라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시켜서 나온 판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선지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만 이제 이거는 최신 판례 OX라고 제가 출처를 떼어놨죠. 이거는 뭐 비슷한 판례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요 선지는 최신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3세션 과정에서 최신 중요 판례 OX 지문을 했었죠. 53번 OX 지문이었습니다. 53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형사 피고 사건으로서 법원의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이사 갈 때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야만 법원에서 서류의 송달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사간 주소지를 신고하는 등의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피고인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오롯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자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따로 잘못한 게 없고요. 그래서 3번 맞는 순서가 되고요. 최신 판례 중요 OX 53번 지문 그대로 적중을 했죠. 그다음에 4번 보면 기록에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타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수십 번 했던 연습했던 그 포맷이죠. 집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다면 이 법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화
연결을 시도해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안 될 때 비로소 공중단을 가야죠. 근데 여기 보면 자, 아무리 피고인이 이사를 간 주소지를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 간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오롯이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3번 선지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 전화번호 등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이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전화 연결을 최선을 다해서 시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자 곧바로 그냥 그런 전화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갔기 때문에 이건 법원의 잘못입니다. 자, 이 3번은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지만 4번은 피고인의 잘못이 가미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의 잘못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곧바로 이렇게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채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갔다면 이거는 자 위법한 공시송달이 됩니다. 따라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위법한 공시송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습 많이 했던 거죠. 기본서에 저 152면에 있는 판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공판조서의 증명력 56조에 있죠. 공판조서의 절대 증명력, 공판기일의 수능 절차에 관한 사항, 공판조서에 기재한 것만 가지고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함으로써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재된 대로 가는 거죠. 자, 1번 선지는 741면에 있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같은 수능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공판기일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만 믿는 겁니다. 따라서 기재된 대로만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절대적 증명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자료에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증명력이라 칭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2번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고 있다. 다시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고 있다면 이거는 적법한 조서입니다. 적법한 조서가 두 개가 있다. 어느 걸 믿을 겁니까? 이건 법관의 전문가적 소견에 맡기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관의 전문가적 소견에 맡기기 위해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죠. 다만 이제 한 놈은 적법하고 한 놈은 부적법하다면 무조건 적법한 것만 믿을 수밖에 없지만 둘 다 적법하다라고 했을 때는 둘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742면에 나와 있는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제가 양심적으로 말이죠. 3번 선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기본서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습하지 않는 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정답을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거, 요거는 절대 증명력이 없죠. 공판기일의 수능 절차로서 기재된 것만,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그래서 기재된 것만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재된 것,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절대 증명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된다. 즉 절대 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공판조서에 절대 증명력이 없기 때문에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된다는 거죠. 이때 공판조서에 인정신문한 기재가 없다면, 기재가 없다면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신문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 사실에 대해서 신문하고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봐요. 같은 공판조서에 인정신문에 관한 기재는 없을지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여 공소사실 신문에 관해서 시정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을 한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출석을 해서 인정신문을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신문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다는 기재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3번 선지는 우리 연습을 안 했던 선지지만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이런 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기재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절대 증명력이 없다.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될 수 있다. 공판조서에 인정신문을 했다는 기재가 없을지라도 같은 조서의 다른 사항을 봤더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시정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다면 이건 출석을 했다는 거. 그다음 인정신문을 또 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3번을 100번 양보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죠. 자, 이 기본서의 684면에 있습니다. 상용 작성 피신조서 쪽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사유 공판기일부터 해가지고 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인정해야만 상용 작성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터인데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면 1심 사유 공판기일에 서적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기재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자 인정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건 잘못된 기재입니다. 그러면 착오 기재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부인이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상용작성의 피신조서는 정내 내용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1번, 자 1번도 초심 판례였죠. 그래서 형사법이기 때문에 채심 판례가 조금 출제가 좀 되었죠. 비중이 좀 높았죠. 자, 이건 또 적중했습니다. 파이널 3세션 초심 판례 중요 판례 OX 56번 OX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나올 만하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죠. 피고인을 위해서 파기할 때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그 파기 이유가 공통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파기하자. 364조의 2에 나와 있는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1심에서 공범이었다가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혼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을의 사건만 항소심에 올라왔는데 자, 이 1심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할 때 파기 이유가 을은 물론이며 갑에게도 공통된다면 재판의 공평을 위해서 을만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도 같이 파기하자. 그래서 이 보통은 이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도는 공동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상소를 제기했을 때 적용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상소를 했을 때도 이 제도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 왜?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는 1심의 공동 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이며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갑과 을 중에 한 사람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이며 검사가 항소한 경우도 적용돼야 된다. 강조 많이 드렸죠.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선지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배우자. 항소 대리권자로서 배우자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피고인 본인에게 해야 된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접수통지를 받지 못하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라는 제출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 아무리 배우자가 상소를 대리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이것도 초심 판례 중요 판례 OX 지문 37번 지문이죠. 37번 지문 이것도 적중했죠. 자,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뭐 아주 A급으로 분류를 하지는 않았죠. A급 판례는 아니었지만 초심 판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정답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항소심에서 소거법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2회 연속 불출석 하면 365조에 따라서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죠. 2회 연속 불출석이 중요하고요. 이때 자, 2회 연속 불출석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요건이 두 개 플러스. 첫 번째,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했을 때. 자, 둘 다 나와 있는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라는 것은 소환장 송달, 그다음에 소환장 송달 의제. 자, 이것에 한정된다. 자, 이것은 물론이며 공판기일의 변경 공판기일이 변경이 된 경우도 자, 이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공판기일의
변경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공판기일에 변경된 것들이 송달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약간은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요 판례 OX 37번 지문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일단 3번 선지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딱 보시는 순간 아시겠지만 소거법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시험만 2번, 3번 정도 출제가 된 이런 선지입니다. 타직렬까지 합치면 굉장히 출제 많이 됐고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주로 일죄, 포괄 일죄 또는 과형성 일죄 등을 생각하시고요. 전체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전체 다 2심 되지만 심판 대상 여부는 기억나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잡아가자.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다 보니까 일단은 중간 다 철회고요. 맨 끝에 볼게요. 무죄 부분. 요놈도 같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같이 전부 2심은 되지만 요놈을 심판했다가는 뭘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이건 심판하지 말자.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 이미 정답은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누차 강조드렸잖아요. 선지 4개를 다 알아야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한두 개는 분명히 아리까리할 수도 있다. 선지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좀 필요하다. 자, 중간 한번 볼게요. 공소 제기된 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를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상소하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앞에 첫 번째 있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때문에 일주회니까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유죄 부분과 함께 무죄 부분도 2심은 되지만 무죄 부분을 심판했다가는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자. 자, 그다음에 6번 갑니다. 반대신문권의 보장. 문제가 거창하게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 나왔죠. 아주 문제는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지만 선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지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자, 1번도 많이 풀어줬었죠. 기본서에 나와 있는 582면에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모순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 드러내요. 자,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이 드러내고 있고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유도 아닌 이러한 경우입니다. 또 게다가 반대신문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모순이나 불합리, 탄핵하는 것이 곤란했고 그다음에 반대신문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건 증언은 버려야죠.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일시퇴정 297조 관련해서 직접 대면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시퇴정을 하죠. 그렇지만 반대신문의 기회는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나빠요. 잘못된 것이고요.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없죠. 다만 책문권의 포기, 여기 이 표현 기억나죠?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이걸 우리가 책문권의 포기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문권의 포기로 이 말미암아 이것을 충분히 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책문권의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실질적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는 진술로 말미암아 책문권의 포기로 말미암아 하자가 치유됐다. 자, 이 판례도 아주 유명한 판례이고요. 한 10번은 더 좋게 기출되었죠. 다만 책문권의 포기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시적 진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게 이제 3번 선제 나왔죠. 자, 이것도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최신 판례에서 나왔었고 또 582면에 있고. 그래서 이 책문권의 포기는
이와 같이 뭔가 명백하게 그 상황을 알고 그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도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묵시적인 책문권의 포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314조 관련. 이거는 타직률 합쳐서 좋게 한 20번은 더 출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시험에도 뭐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다. 이거 자 여기 보면 뭐 정당하게 증언 거부를 행사했든 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를 행사한 것이 아니었든 간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데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14조를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했다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자, 아니야 다를까 여기 또 이런 문구 나오잖아요. 피고인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했다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314조를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31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7번 갑니다. 7번도 대체적으로 쉬웠다. 올해 시험이 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렇게 고득점을 했다 해서 내년을 향해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 형사법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낭패를 봅니다. 자, 1번 보시면 의무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키워드는 이거죠. 대압색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건 벌써 위법하다는 것이고, 자, 위수중에 해당되고, 자, 위수중은 사후에 아무리 영장이 발부되고 증거 동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 능력은 여전히 없다. 기억나죠? 위수중은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 있고요. 사후에 아무리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증거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자, 기본서의 334면에 있고요. 2번 갑니다. 2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해 드렸었고요. 또 마무리 때 특별히 많이 강조했죠.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한선 알죠?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이라는 이런 안한선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했다. 이거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 아마 강조를 많이 드렸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딱 붙여서 외우라고 했죠. 이것과 그다음에 공소제기를 공소장 제출이라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는 절대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고요. 아무리 뒤에 가서 반대시 문건에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려볼 수 없다. 즉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맨 끝에 보면 그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 당사자가 또는 피고인이 그 사유를 알 수 없다, 법관이 또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뭐 객관적으로 공개금지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로 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도 아이고 지겹도록 했죠. 244조의 4 수사 과정의 기록제도 있죠. 조목조목 기록한다. 이건 피의자 신문 과정이든 참고인 조사 과정이든 둘 다 기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피고인 아닌 자 참고인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또 진술서의 경우에 진술서는 312조 5항에 따라서 1항부터 4항을 준용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술 조서에 관한 내용들이 그대로 준용되고, 그러면 또 접법 절차와 방식이 필요하므로 접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사 과정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기록하지 않으면 접법 절차와 방식이 아닙니다. 접법 절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 번 했죠. 239면에도 있고 기본서에 저 뒷면 뒤쪽에 증거 파트에도 또 한 번 재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선지요. 이것도 244조의 4 수사 과정의 기록제도 똑같은 겁니다. 3번 선지와 같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3번 선지와 같이 묶어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가시면 됩니다. 똑같이 돼 있죠. 피고인 아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한 진술서. 그러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312조 5항에 따라서 1항부터 4항을 준용하므로 이것도 적법 절차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수사과정 기록 제도를 당연히 여기에도 적용해서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 4번 선지에서는 이게 더 들어가죠.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이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야만, 검찰청에서 해야만 수사 과정이 아니고요. 수사관이 요청을 해서 수사관이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경찰관의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장소를 묻지 않고 다 수사 과정이라 보는 거고요. 똑같이 3번 선지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 적용됩니다. 자, 4번 선지가 좀 아리까리했다 하더라도 소거법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단 뭐 역대급으로 쉬웠던 연도였습니다. 자, 8번 문제 갑니다. 1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여기 기본서에 138면에 나와 있던 것이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지만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나중에 추후보완을 인정한다. 추안 내지 추후보완을 인정하는 거 기억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저 뒤에 928면, 기본서의 개정 15판에 928면에 저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이거 피고인이 만약에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피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되고, 그러면 59조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죠. 근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59조에 비공무원의 서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59조에 위반된 것이고, 그 방식에 위배되면, 자, 방식에 위배된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기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그러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이 기명날인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않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을 오인하여 청구를 접수했다. 자, 이럴지라도 법원 공무원의 잘못이 개입이 되었다더라도, 누굽니까? 이게 어떤 선배님이시죠?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잘못이 개입됐다더라도 일단 방식에 위배됨은 분명하죠. 그래서 일단 기각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식에 위배됨이 분명합니다. 방식에 위배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각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법원 공무원이 착각을 해서 보정을 구하지 않고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기각을 때리고, 그 다음에 청구인은 다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원 공무원의 잘못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마치 상속권 회복을 청구하듯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3번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본서 125면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피고인이 열람능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했습니다. 열람능사에 불응하면 55조 3항에 따라서 당해 공판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거기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또 나왔네요. 공판조서에 절대 증명력 관련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한 번 선지에 붙였네요.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서만 가지고만 증명한다. 이걸 우리가 절대 증명력, 그래서 반증에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재탕된 거죠. 조금 약간 정제된 문제를 세련되게 만들었더라면 요거를 다른 지문으로 바꿨어야죠. 왜? 이 공판조서에 절대 증명력 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자, 그럼 9번 갑니다. 자, 요것도 제가 9번의 1번 선지도 여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죠. 양심 쪽입니다.
기본소에 없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1번 선지가 생소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틀린 질문,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질문 볼게요. 여기에 3번 선지 먼저 봅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이거 제가 강조를 되게 많이 드렸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아마 이거만큼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 없을 겁니다. 22조. 본안 절차를 진행해야 돼. 자, 정지해야 된다. 정지하는데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하고 가야 됩니다. 뒤에 가서 정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는 거고요. 뒤에 가서 아무리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건 당의 법관이 때가 묻지 않았음이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때가 묻지 않았음이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정지하고 갔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타직렬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요거에서 낚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기피 신청이나 기각결정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자, 정지하지 않은 채 갔다면 절대적으로 위법한 겁니다. 함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 번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럼 다시 1번 돌아갈게요. 자, 1번은 기본소에 없었다 하더라도 보겠습니다. 피고 사건의 판결 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후의 요지 중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공판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동시에 선고 절차를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자, 뭔가 조금 냄새가 나죠. 재판장님께서 선고를 다 이제 마칠 즈음이에요. 왜? 이 요지 중 상당한 부분을 다 설명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선고의 말미로 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법원 사무관 등 자, 법원 공무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기피 신청과 동시에 자, 정지를 요구한다. 이거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괘씸한 조치이죠. 그래서 이때는 수용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 기각을 때릴 수 있다. 간이 기각 결정 때릴 수 있다. 안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어떠한 사유에 의했든 기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관이 이미 구체적 사건에서 직무집행의 배제, 지금 기피 신청을 하는 이유는 당의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배제되어 있다면, 이미 배제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 번 기피 신청하면 뭐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일단은 부적법하다. 자, 3번 선지를 통해서 다른 선지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고를 수 있음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4번 선지는 조문이죠. 법원 사무관 등 통역에 대한 기피 신청 가능하고 25조.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수습법원이, 다만 간이기각 사유는 당의 법관이 막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4번 선지는 25조의 조문 그대로입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1번 이것도 제가 A급이라고 분류를 했죠. 초심 판례, OX, 부재 재산 관리인 기억나죠?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죠. 적중했죠. 파이널 3 세션 초심 판례 중요 판례 X 6번 OX 지문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이거 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부재 재산 관리인 민법의 25조에 있는 것이고요. 이 부재 재산 관리인 법정 대리인 중에 하나 있죠. 이때 관리 대상인 부재자 재산에 관해서 게다가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까지 얻었다면 자, 이자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됩니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여기에 관리 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없어요. 관리 대상에 대해서만, 게다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다음에 2번 선지는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고소권자가 비측무죄로, 예컨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을 모욕죄인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적에 있다면 이제 친고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특별히 비친고죄로 변경하지 않는 한 친고죄가 되는 것이고, 자, 친고죄에서 수능 조건이 되는 고소는 당연히 직권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 번 우리가 연습했던 것이고, 3번, 4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아주 쉬웠죠. 3번
고소는 1심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232조 1항. 항소심에서는 안 되죠.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에 의해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라는 것은 뭐 축소 사실 등과 같이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친고죄 간의 범죄가 친고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어디까지나 항소심입니다. 아무리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항소심을 1심이라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항소심입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고소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수송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 전에는 이렇고 공소 제기 후에는 이렇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 취소 또는 철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공소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1번 갑니다. 하여튼 역대급으로 좀 쉬웠습니다. 올해 시험은. 그렇다고 내년에 공부 안 하시면 이제 낭패 봅니다. 후배들은. 자, 1번 보시면 판사는 신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이건 이제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죠. 워낙 출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저먹기였을 겁니다. 또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이때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유로 나올 수 없을 때 기억나죠? 이건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고 또는 주변 상황만 조사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나올 수 없는데 피의자의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규칙에 있고요. 그다음에 2번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검사 변호인으로 시작되면 신문할 수 있다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돼 있고 의견 제출할 수 있을 뿐이지 신문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문의 주체는 판사만 합니다. 법원만 합니다. 다만 신문 도중이라도 허가를 얻어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맞고요. 그다음에 신문길의 통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서면 외에 구술, 전화, 모사 전송, 팩스죠.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제 증명은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4번 선제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문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제3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맞아요. 규칙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에 제3자를 신문할 수도 있다. 4번이 틀렸죠.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이렇게 두 개 반대 표시하고 피의자는 신문하여야 한다. 피의자 아닌 피해자나 제3자는 신문할 수 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고 얘는 할 수 있다. 이거 강조드렸죠. 그래서 피해자 그 밖에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12번 갑니다. 12번이 약간 좀 개중에 약간의 난도가 조금 있었던 이런 주문이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 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때 상소권 회복 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거 345조에 있고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 기간을 도과했다 했을 때 나중에 그를 구제하게 하기 위해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죠. 상소권 회복 청구는 우리 시험에 또 꽤나 많이 나왔던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의재판 청구할 때 정의재판 청구의 회복 쪽에 그대로 준용하죠. 458조에서 준용을 합니다. 따라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약식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할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이라는 기간을 도과했을 때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이라는 이런 가능성을 주는 조항 내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458조에서 그걸 준용함으로써.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출처 잘 보시고 927면에 있습니다. 2번 갑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가 있을 때 이에 대한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강조 많이 들었죠. 348조에 의무적 집행정지로 바뀌었다는 거. 필요적 집행정지에서 의무적 집행정지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집행정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강조 많이 드렸던 걸 기억해 두시면 아마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틀렸기 때문에 뒤에 뭐 석방되어 있는 거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뒤에 부분 틀렸고요. 할 수 있다는 대목 의무적 집행정지니까. 그래서 3번 343조 2항의 상소기간은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초일불산이 때리면 다음 날부터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뒤에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등본이 송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잘 기억해 두시고 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되면 선고되자마자 그 다음 날로부터 카운팅 됩니다. 물론 법조문에는 선고된 날로부터 돼 있지만 초일불산이 때리면 다음 날로부터 따라서 그냥 선고된 날로부터 카운팅 되는 것이다. 불출석한 상태에서 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 아주 정확한 지문이 되고요. 판례 3면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다음에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할 수 없었다면 회복 청구 345조에 회복 청구가 있고 자, 동 지문은 346조에 나와 있는 지문이죠. 346조 특히 사망 보면 동시에 상소제기 상소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제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따로 상소를 제기하여도 적법하다 안 됩니다.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되지. 그로부터 따로 상당한 기간 내에 따로 상소 제기할 수 없다. 346조 사망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많이 강조드렸고요. 제가 민사소송법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다음에 13번 갑니다. 관할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정답이 너무 뻔하게 나와 있던 부분이 있죠. 자, 1번 선지 뭐 길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 2번 선지를 먼저 봐요. 여러분들. 지원과 본원 문제. 완전히 토지 관할이 다른 이러한 영역을 달리하는 이런 토지 관할 분배의 문제에 있고요. 따라서 지원의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원에 당연히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볼 수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그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자, 편한 마음으로 1번 보겠습니다. 지방법원과 지원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해야 될 사건을 단독 판사가 심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 사물관할 위반입니다. 사물관할 위반. 합의부 사건을 단독 판사가 심사하면 안 되죠. 단독 사건을 합의부가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재정 합의를 통해서. 그렇지만 합의부 사건을 단독이 처리할 수는 없다. 이건 사물관할 위반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이렇게 자 나중에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면 지금 이 뜻은 뭐냐면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뜻은 단독이 잘못 처리했죠. 사물관할 위반으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항소심에 들어오면 단독 사건은 지법 항소부에서 지법 합의부 내지 항소부에서 처리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는 것은 항소부를 가리킵니다. 그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관할 위반. 관할 위반이 된 거죠. 관할 위반. 1심은 단독, 항소심은 이제 지법 본원 항소부 내지 본원 합의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상고심은 잘못된 관할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고 적법한 관할권에 있는 법원을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기하고 이송한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서에 저 앞면 관할 파트에 78면에도 있고 저 뒤에 상고 파트에 859면에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파기 이송, 관할의 인정이 잘못됨을 이유로 파기할 때는 적법한 관할권에 있는 법원을 이송한다. 그래서 제가 366, 367 자 이거 항소 파트에서 강조를 드렸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390 자 4조 이하에서 이걸 준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 393조도 있고요. 요 조항에서 준용하기 때문에 요 조항에서 이렇게 보건대 파기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이것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4조 토지관할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고소 현재지 이때 현재지라 하면
피고인이 현재하는 임의로 인한 현재죄는 물론이며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죄도 포함된다. 소말리아 해적 판례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5번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관련 사건에 관할 수개의 사건이 관련되었다. 하나의 법원에서 심사하자. 이게 바로 재판하자. 이게 바로 관련 사건에 관한 일이잖아요. 이때 반드시 병합 기소나 병합 심리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서 부랴부랴 병합 심리하면 되는 것이고, 끝내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한쪽의 재판이,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그러더라도 관련 사건에 관할 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억나시죠?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끝내 관련 사건이 이미 발견되지 아니한 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할 권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14번 갑니다. 14번도 쉬운 문제였죠. 하여튼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올해. 그래서 커트라인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자, 뭐 제가 또 공개적으로 커트라인을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술렁술렁 될까봐 오시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은 출석을 요하지 않죠. 검사 출석을 해야 되고 변호인 출석을 반드시 요하지만 피고인은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출석할 수도 있고 법원이 소환할 수도 있지만 출석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1의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후 적어도 5일 이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다만 이미 저 앞에 공소장 부본 송달할 때 5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면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날 거예요. 269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3번 공판 준비 절차가 종결된 뒤에 준비기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판 기일을 제기할 수 있듯이 공판 준비 기일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제가 266의 9 공판 준비 절차에서 법원이 행할 수 있는 행위 지열받은 증기 공증하자라는 두 문자도 땄었고요. 거기서 특별히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증거 조사 자체만 안 된다. 기억나죠? 증거 신청과 처부 결정 스탠바이하고 뭔가 준비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라도 증거 조사는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증거 조사 자체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15번 갑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이 나오게 됐죠. 이것도 뭐 수십 번 풀었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번 선제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공범자의 자백 내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자백의 보강법칙 파트에서는 적어도 자백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증거로 본다. 그래서 보강증거 필요치 않다. 기억나죠? 엄청나게 우리 법원 관련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에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경우에는 상반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든 상반되지 않았든 공범자의 자백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공동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증거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거 틀리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문제풀이할 때 특히 많이 강조드렸죠. 2번 갑니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될 수 있고 보강 증거도 될 수 있고 웬만하면 다 되죠. 자백이 아니라면 웬만한 거 다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울려서 맞고요. 그다음에 3번 3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습니까? 자, 습벽 나오면 상습범, 상습범 나오면 포괄일죄. 자, 포괄일죄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움직여 가다가 자백의 보강법칙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요한다. 기억나죠? 유일한 예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개별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유일한 예외입니다. 포괄일죄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에서만은 개별적으로 보강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 투약 습성에 관한 정황 증거만 가지고
자, 이런 법에 객관적 구성 요건인 각 투약 행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보강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왜? 습성에 관한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보강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강 증거를 요한다 이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보강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 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여기 키워드는 이거죠.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범죄 사실의 중요 대부분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보강 증거의 자격이 있다. 진실성 담보설이죠. 그다음에 16번 갑니다. 추한, 뒤에서 보완하다. 추한이죠. 자, 1번 보시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러면 아직 변호인의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호인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고 이유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무효죠. 무효고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인 선임의 추한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뒤에 가서 부랴부랴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다더라도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상소 이유서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추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보완하는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변호인 선임의 추한의 부정.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자,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공기판 때려줘.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 공기판을 때리는데, 뒤에 뭐라고 되냐면 그 후에 당초에 기소된 사실과 동일성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 자,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되면 이제 고소가 필요한 범죄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고소가 필요 없죠. 그렇다면 저 앞에 고소가 없이 공소 제기된 하자가 치유됩니다. 왜? 아예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제는 고소가 전혀 필요 없는 범죄가 되었고, 그래서 고소 없이 공소 제기된 그 흠결이 하자가 당연 자동 치유됩니다. 2번 틀렸고요. 여기 기본서의 저 뒤에 공소장 변경의 563면을 참조하시고요. 출처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선지, 원래 공소 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환이 이뤄지는 사실상의 수능 계속. 자,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상당히 많이 했었죠. 문풀 하면서 한 2번 정도는 파이널 과정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기본 이론 시간 내에도 했었고요. 사실상의 수능 계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만 읽으면 잘못돼 보이지만 사실상의 수능 계속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예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면 당연히 이제 공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뭐가 잘못입니까?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수능 계속. 자, 여기까지는 좀 잘못돼 보일 수도 있지만 뒤에 가서 공소장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그다음에 그 제출된 공소장에 의해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유무죄 실체 판단을 하게 됩니다. 3번 옳은 것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 4번 선지는 고소의 추한을 인정하지 않죠. 고발의 추한을 인정하지 않죠. 자, 조세범칙 사건, 조관출독이 바로 전속 고발 사건이요, 즉시 고발 사건이요.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고발 없이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 공기판 때리죠. 나중에 부랴부랴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고발의 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소의 추한을 인정하지 않듯이 고발의 추한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흠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도 많이 풀었던 선지죠. 하여튼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표현보다 역대급으로 쉬웠다. 내년에는 난도를 좀 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거동의할 수 있죠.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거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죠.
그렇다면 변호인은 증거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거동의했다더라도 변호인이 증거동의했다더라도 저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 722면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약식명령 정재판 이외 불출정 하면 365조에 나와 있는 항소심의 이외 불출석 할 때 골석 재판과 증거 동의한다는 이런 내용의 조항이 458조에서 그대로 준용되죠. 그래서 골석 재판과 동시에 증거 동의 간주됩니다. 골석 재판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외 불출석하면 증거 동의 간주. 이때 증거 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뭐 여기까지 뭐 크게 틀렸다 볼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 동의를 철부에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자, 기억나죠? 증거 동의는 언제까지 취소 철회가 가능하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래서 1심에서 증거 동의하면 1심 내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 철회가 가능하고요. 2심 항소심에 가서 아무리 취소 철회했다더라도 취소 철회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 항소심에 올라왔잖아요. 약식에 대한 정식재판에 1심에서 증거 동의가 간주됐는데 항소심에 올라와서 아무리 철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더라도 철회 취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 동의 간주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됩니다. 정답 2번이 되고요. 아주 쉬운 문제였죠.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형사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했다면 아마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3번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309조의 자백배제 법칙에 걸려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때는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증거 동의한다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 기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증거 동의의 대상은 뭐만? 전문 증거만. 전문 증거만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의 임의성 없는 증거의 증거 동의 대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개개의 증거에 대해서 개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싸잡아서 우리가 포괄적 증거 동의라고 했죠. 포괄적 증거 동의도 인정한다. 그래서 포괄적 증거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자, 증거 동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포괄적 증거 동의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8번 갑니다. 항고. 제가 우리 법원 관련 시험에서는 오히려 항고를 많이 내고 있다. 항고와 준항고를 조금 눈여겨 공부하자. 그래서 항고는 늘 그 863면 이하부터 나오는 것을 늘 제가 언급했었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법원 관련 시험의 특성입니다. 1번 이건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03조 1항 보면 법원의 관할과 판결 전의 승결차에 관한 결정 항고하지 못한다. 그죠? 기억나죠? 그러면 관할 이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이 있고요.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관할 파트에 나오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항고로서 불복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할 수 없다 이겁니다. 403조 1항에 따라서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 2번 갑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면 자, 제가 항소상고와 달리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상고와 달리 결정에 대한 불복에는 항고가 있다면 원심법원이 스스로 경정할 수도 있다. 기억나죠? 스스로 경정할 수 있다. 408조에 있고요. 스스로 경정할 수 있다. 408조. 스스로 경정할 수 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경정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 두세 번 이상, 우리 시험만 두세 번 이상 나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409조에 있고요. 조문 그대로죠. 다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409조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요. 자, 1번, 2번, 3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은 4번. 이렇게 쉽게 내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됐어요.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이른바 수임 판사님의 재판,
수임 판사님의 재판은 항고 안 됨. 그다음에 준항고 안 됨. 그죠?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되고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19번 갑니다. B약적 상고. 요게 약간은 좀 가장 난도가 있었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도 뭐 B약적 상고는 뭐죠?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2심을 생략하고 직접 올라가는 거죠. 정상적인 항소제기가 있다면 B약적 상고의 효력을 잃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초심 판례에서 강조했던 것이 또 하나 들어가 있죠. 초심 판례에서 적중을 요번에 많이 했죠. 1번 보시면 B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뒤에 또는 형의 폐지나 사면이 있는 때 직접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제기하는 형태입니다. 372조. 이 사유는 법령 적용하지 않다, 폐지, 그다음에 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글자 따서 사법 폐지다 해서 이렇게 B약적 상고 이유를 암기하게 시켰죠. 372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860면에 있고요. 자, 2번은 제가 양심적으로 출처를 써놨지 않았죠. 이거는 기본소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없다.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고요. 이때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 이거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사실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실에는 사건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관계의 판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전제로 해서 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실 오인과 같은 경우는 이 B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기억날 거죠. 자, 이거 기본소에 직접적으로 없는 판례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자 100번 양보해서 2번 선지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은 나와 있다 이거예요. 자 3번 선지 갑니다. 3번 선지는 373조. 비정상적인 B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항소 제기가 항소 취하 또는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항소가 없어지죠. 일단은 예외로 한다. 조문 그대로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최신 판례. 최신 중요 판례 OX 3세션 과정에서 했던 거죠. 58번 조문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긴가민가. 이것도 제가 얼마나 강조드렸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나왔죠. 피고인이 B약적 상고를 했습니다. 검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항소 제기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B약적 상고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럴 때 피고인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피고인이 B약적 상고를 했지만 이 뜻은 피고인이 지금 불복을 하겠다는 뜻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의 항소 제기로 말미암아 B약적 상고가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복의 뜻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피고인의 항소 제기로 봐주자. 기억나죠?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 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항소로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불변금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의 B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 제기로 말미암아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복하겠다는 뜻이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로서 효력을 인정하자. 강조 많이 드렸고요. 최신 판례에서 다행히 많이 나와서 적중을 했죠. 이제 최신 판례를 공부를 한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역대급으로 쉬웠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자 20번 증언거부. 이것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연습했습니까? 148조에 나와 있는 자 형사소추 공소 제기당할 염려라는 것은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관해서 내가 한마디 뻥끗하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다는 뜻이지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 번 연습했고요. 기출도 참 많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뭐 한 20번은 넘게 기출되었던 겁니다.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기판력 때문에 다시 거듭 처벌되지 않죠.
아무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형사소추 당할 위험이 없으므로, 기판력 때문에 거듭 처벌당할 위험이 없으므로 증언거부할 사안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서 공소 제기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허위 자백했다. 뭐 여기까지 피고인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증인의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증인의 지위에서 증언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 거부의 대상이 된다. 오케이. 이것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연습했던 것이고 4번 선지는 149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직종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까발리면 안 되죠. 증언 거부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하고 조문 그대로입니다. 21번 보석. 자, 보석은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타 직렬과 달리. 근데 보석이 출제가 되었는데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옛날에 나왔던 거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결격자라 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면 좋은 거니까 보석을 허가하면 좋은 거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했던 판례 있죠. 314면에 있는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2번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 의견 청취를 듣는 척한다라고 말했던 거겠나요? 그걸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같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즉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검사 의견을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석을 취소할 때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증금 몰수할 수 있고 자 여기에 좀 눈여겨받을 것은 103조에 나와 있는 거죠. 이무전 몰수입니다. 보석을 취소할 때는 몰수할 수 있다. 이무전 몰수 딱 맞아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동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수십 번 나왔습니다. 기출도 많이 되었었고요. 수십 번 기출되었던 거죠. 동시할 필요 없고 나중에 따로 보증금 몰수 결정을 나중에 따로 할 수도 있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아주 역대급으로 쉬웠던 문제입니다. 보석 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이 있는 때는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해서 재거금. 자, 보석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해서 재거금.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되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거죠. 피고인 보석은 종전의 영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석을 취소할 때는 그냥 재구금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뭐만 가지고 재구금할 수 있습니까? 보석 취소 결정의 등본만 가지고. 영장의 재발부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영장의 재발부가 필요치 않은 이유는 영장이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을 필요 없다. 22번 갑니다. 국참. 자, 국참도 뭐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아까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최신 판례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고득점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번 보시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토록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뭐한 것을 보죠? 원하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국참을 원치 않은 것을 보지만 제1의 공판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다시 번복해서 원할 수도 있다. 이 판례도 뭐 여러 번 기출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확인하여 국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번 국참을 신청했습니다. 대성사건입니다. 합의부 사건으로 국참의 대성사건이면서 국참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게다가 국참 배제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참을 배제하지 않겠다.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참으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참 대성사건이면서 피고인이 국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원도 게다가 국참 배제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참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통상의 절차로 진행해버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건 모두 위법하고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판례이고요. 기출되었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이것도 자, 두 개 꼭 외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 피고인은
이때까지만 번복할 수 있고 이 이후에는 번복 금지. 자, 언제까지 번복할 수 있다고 했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1회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요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이후에는, 그다음에 제1회 공판이 열린 이후에는 두 가지 꼭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자, 이것도 너무 쉽게 냈죠. 하여튼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던 이런 연도였습니다. 여기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이게 영미식의 배심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곳이고요. 재판 판결 선고 시에 그 고지하거나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죠. 다른 판결 선고할 때는 당연히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판결서의 이유를 기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23번 갑니다. 불변금. 자, 불변금도 잘 냈어요. 뭐 낸 거는 아주 잘 냈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뭐 일본에 이거를 뭐 케이스 형식으로 각색을 하거나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참. 1심 선고 시에 19세 미만에 해당되어 부정경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했다는 건 이제 불변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불변금이 적용되는데 항소심에서 애가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정기형을 때려줘야죠. 이때 1심에서 부정기형과 그다음에 2심에서 1심에서 부정기형과 2심에서 정기형 양자를 비교할 때 자, 어떤 형을 기준으로 해서 불변금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 옛날처럼 초단기형이라는 이런 단기 장기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형 또는 정중앙에 있는 형 정도의 문제로 가야 된다.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혹시 나와 있고요. 자, 2번 갑니다. 2번은 우리 시험에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주형을 감경합니다. 감형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추증액을 증액합니다. 이때 일부 증액은 괜찮고 아주 크게 증액은 불변금 위배되고 따라 지금 봤더니 5억에서 6억으로 이건 우리 시험에 이 숫자 자체가 이 케이스로 이 5억에서 6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기출되었던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이건 불변금에 반하지 않습니다. 일부 증액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많이 우리가 연습했죠. 자, 키워드는 동일한 형. 그대로 동일한 형을 항소심에 선고하면서 동일한 형인데도 불구하고 더 긴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더 긴 걸 갖다 부과했다면 불리한 변경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선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능비용. 이거 뭐예요? 수능비용 형벌이 아닙니다. 형에 준해서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불변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능비용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비용을 증액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4번. 자, 이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문제는 풀었다면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왜 풀고 있습니까? 형소법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닌데 합격을 하자고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지 형소법을 만점 맞겠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패스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패스하고 찍고 96점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자, 그러나 지금 연습이니까 프랙티스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사건으로 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인데 4월 20일 자,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초일불산에 때리면 이제 다음 날로부터 카운팅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5월 6일 자, 소송기록 접통지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7일 날 소장님 구금되었으니까 구금된 사람에게는 구속된 사람에게는 소장님에게 송달하는 거 알죠? 소장님께서 송달 받았습니다. 접통지 받으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선고된 날부터 7일 내에 송수제기 그다음에 수능기록 접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 제출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뒤봤더니 5월 28일은 일요일. 자, 일요일. 5월 28일 일요일.
그다음에 29일 임시공휴일. 그러면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는 게 나죠. 토요일 공휴일에 포함되고 다음 날로. 그러면 5월 27일도 토요일 공휴일일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아마 30일자로 이렇게 만료가 될 겁니다. 30일 24시까지 조출 취하되는 겁니다. 이게 임시공휴일이고 여기 일요일이고 하니까. 자, 1번 볼게요. 1번 선지. 2023년 4월 27일 서울구치소장에게 제출했다. 자, 서울구치소장에 제출하면 이거 344조에 있는 이른바 제소자 특칙. 제소자 특칙 기억나죠? 제소자는 어디다 제출하면 됩니까? 교도소장님에게, 구치소장님에게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죠. 그러면 4월 27일이니까 27일 제출된 게 정상적인 제출인가? 선고된 날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 제출. 그러면 초일 불사님 때리면 4월 21일부터 카운팅, 21일부터 27일, 딱 7일 내에 제출했죠. 그다음에 구치소장님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출이고요. 따라서 그 뒤에 이제 구치소장님이 사후 절차로서 이제 법원에 송부하겠죠. 법원에 송부한 게 7일 지났다 하더라도 구치소장님에게 정상적으로 7일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한 항소 제기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선지 갑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소장님에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알겠고요. 그 서울구치소장이 피고인보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먼저 통지를 받은 건 적법합니다. 왜?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구치소장님에게,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먼저 받았다? 정상적인 받음이고요. 또 보낼 때도 구치소장을 송달받은 사람으로 하여 보내야 됩니다.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서 서울구치소장님을 그래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장님이 먼저 받았다? 정상적인 적법한 받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구치소장님께서 받은 날 5월 7일부터 20일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선지 갑니다. 실전에 이걸 풀고 있었다면 아마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일 겁니다. 이런 건 당연히 패스하고 이 시간에 민법을 하나 더, 민소법을 하나 더, 형법을 하나 더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당연히. 뭐 마킹 다 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아서 풀면 몰라도요. 3번 가면 2023년 5월 28일 항소 이유서를 여기다 제출. 자, 이것도 서울구치소장에 제출은 344조에 이른바 제소자 특칙을 준용합니다. 제소자 특칙을 준용하는 거 보니까 정상적인 제출이고요. 구치소장님에게, 교도소장님의 제출은 자 5월 28일 날 제출하였다. 그날은 일요일이고 5월 28일 일요일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5월 30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원에 도착되었다. 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이 5월 7일 날 받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20일 카운팅하면 5월 8일부터 20일 카운팅. 잘 봐요. 5월 8일부터 20일 카운팅. 5월 8일부터, 왜냐면 초일 불산입 때리니까 초일 불산입 때려서 그 다음 날로부터 8일부터 20일 카운팅하면 아마 27일 끝날 겁니다. 근데 27일이 토요일이죠. 28일 일요일이죠. 29일이죠. 자, 30일. 자, 30일 24시까지 교도소장님에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30일 24시까지 교도소장님에게 제출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28일 날 제출했기 때문에 28일 제출은 빨리 제출한 거죠. 28일 제출하면 보통 이틀이나 먼저 제출한 셈이 됐죠. 4번 선지 갑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구속이죠. 구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으로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 5월 8일 날 송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날로부터 카운팅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5월 8일 날 받았기 때문에 초일 불산입 때리고 5월 9일부터 카운팅. 5월 9일부터 카운팅하면 20일이라는 것이 5월 28일 날 아마 20일이 끝날 것이고, 그래서 28일 날 발송을 했는데 자 그날 일요일이고 29일 임시공휴일이고 5월 30일에 이르러서 법원에 제출되었다.
5월 30일 24시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5월 30일 24시까지만 가면 되죠. 5월 31일에 이르러서야 갔다.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토요일 공휴일 때는 그 2일로 만료한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도 포함하고요.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로 보기 때문에 그 2일 5월 30일로. 따라서 이건 도과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다. 이 문제를 왜 풀고 있습니까? 제발 좀 풀지 말고요. 자, 그다음에 25번. 아이고,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죠. 하여튼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추심 판례를 제외하고. 1번. 압색은 영장은 처벌받는 자에게 받는 제시. 뒤에 처벌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벌받을 자가 영장 제시나 사무교부를 거부한 때는 예외를 한다. 이거는 118조의 조문 그대로죠. 특히 후단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최근에 신설되었다. 최근에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신설된 내용이죠. 자, 조문 그대로입니다. 118조 조문입니다. 조문. 제발 조문을 틀리지 말자. 조문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보면 피ab수자, 주로 피의자겠죠. 얘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 아무리 참여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독립된 고유권으로서 참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에게는 미리 통지를 했어야 됩니다. 아무리 피의자인 갑이 피ab수자가 참여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은 고유권으로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통지하지 않은 채 같다면 이건 위법하다. 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우리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색에서 나왔던 판례 그 일정한 부분을 발췌한 거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서. 근데 참여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뭐 참여 없이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볼 수 없는 경우 게다가 그럼 정상적인 흐름이니까 이거는 자,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4번 선지는 뭐 수십 번 나왔던 거죠. 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따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전체 문제 해설을 다 마쳤는데요. 오늘 시험이 어땠습니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역대급으로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쉬운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최신 판례를 공부를 했던 분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파이널까지 완벽하게 완주했던 분들. 내년에는 형소법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난도를 쉽게 주면 난도를 좀 어렵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 후배들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형소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민법 시간에 민법 해설 특강 시간에 제가 전 과목에 총평을 해드렸습니다. 그 총평을 참고하시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 완주하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제가 1년 전에 작년에 이맘때 써놓은 완주하자 영세국야. 영세국야라는 건 영어는 새벽에 국어는 야간에. 그러니까 D-200 며칠부터 시작해서 D- 이제 제로가 되었고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완주를 해왔습니다. 1년 완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완주하지 못했던 분들도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빨리 이 공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태연하게 멋쩍지만 태연하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잠수 타지 않고 이번에는 반드시 완주하자. 이번에 1년차 분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의 제 느낌으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1년차 분들이 많이 시험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분들이 반신반의로 파이널 과정을 들어가고 파이널 2 세션 과정부터 엄청나게 약진을 하고요. 그러더니 그대로 시험 문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실전 시험에 그대로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또 막판까지 터지지 않았던 분들은 진짜 실전 시험에서 82, 85, 83, 84 이렇게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험이었습니다. 자, 1년 차가 됐든 또는 N수생들이 있죠. 이 됐든 간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완주했던 분들이든 완주하지 못했던 분들이든 교묘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요. 또 잘 본 분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잘 기다렸다가 7월 15일 2시에 면접반에서 뵐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전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